자, 계속해서 책 4권 정치 경제의 체계. 오늘은 그 3장 무역 적자가 나는 국가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어우, 제목을 이렇게 길게 써요. 이 과도하게 규제하는데 뭐에다 규제하냐?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데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로부터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무역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모든 상품의 수입을 제한해 버리는 거. 무역 적자가 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왜 불합리한지 일단 먼저 그 상업 체계의 원칙상 그 불합리성을 살펴보자면, 두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다 보면 한쪽이 더 득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쪽의 손해를 의미하는 것은 원래 아닙니다. 원래 둘 다 좋자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돈을 내고 우유를 샀을 적에 돈을 낸 사람이 손해인가요? 아니잖아요. 돈을 내고 그에 상응하는 우유를 가져왔을 뿐이지 돈을 낸 게 손해가 아니라고요. 그럼 슈퍼 입장에선 우유를 줬으니 손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거에 상응하는 돈을 받은 거지. 그게 무역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조금 득을 볼 수도 있죠. 우유를 비싸게 팔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어떤 다른 쪽의 손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프랑스의 와인이 포르투갈보다 싸다면 프랑스에서 사는 것이 영국에 이롭죠. 영국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 총 수입액이 프랑스로부터 수입하는 게 늘어나가지고 프랑스한테 너무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영국의 총 수입액은 포르투갈에서 와인을 사오는 것보다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 포르투갈보다는 프랑스가 싸니까. 영국 입장에서 나라를 따지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 샀든 총 수입을 따지면 프랑스에서 와인을 사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수입된 물건 대부분은 이익을 붙여 재수출되기에 수입이고 지출인 것도 아니다. 이거는 조금 약간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데 부연 설명을 이렇게 했네요. 아마 그 시대에 멍청한 중상주의자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어필을 하려고 괜히 덧붙인 것 같아요. 게다가 두 나라 사이의 무역에서 누가 득을 보는지를 판단할 기준도 없다. 특정 상인의 개인적 이해로 생긴 국가적 편견이나 적개심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갈 뿐이다. 막상 당사자들은 늘 이렇게 애증이 섞여요. 거래하는 상대방이나 이렇게 사이가 가까우면 애증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먼 사이면 특별히 애정도 없지만 특별히 증오심도 없죠. 오히려 애정이 조금 더 있는 편이죠. 아예 관계없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막연히 좋은 감정 가지고 있어요. 대체로. 근데 이 가까이 붙어 사는 사람들, 특히나 가족들, 애증의 관계죠. 미치죠. 가족 때문에 미치죠. 아주 그냥 온갖 스트레스의 원인은 가족들이죠. 하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만 하던가요? 모든 사랑의 근원도 가족이 제일 세죠. 애증의 관계란 말이에요. 가까울수록. 마찬가지로 거래를 많이 하는 가까운 나라일수록 그런 적개심도 세요. 물론 애정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적개심만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난 우리나라 사람처럼 일본 좋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산 것과 판 것을 상계하고 나면 산 것이 많은 쪽에서 돈 줄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두 나라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이 곧 무역 균형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조금 멍청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큰 무리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함부르크, 단치그, 리가 등에서 산 물건 대금을 홀랜드에 지불하기 위해 매년 홀랜드에 돈을 보내지만 사실 영국은 홀랜드를 상대로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것으로 보아 돈이 오가는 것이 곧 무역 균형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제가 약간 그림을 그려봤어요. 영국이 홀랜드랑 이제 보드카를 사올 적에는 홀랜드에서 생산된 보드카를 100상자를 사오고 보드카 값 금화 50개를 홀랜드로 보내서 금화를 홀랜드로 지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영국이 홀랜드에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수출도 한단 말이에요. 감자 100톤을 수출을 해요. 근데 홀랜드는 감자 100톤을 프랑스로 보내고 프랑스로부터 받을 돈을 야 홀랜드가 프랑스의 어떤 업자한테 거래업자한테 야 그거 돈 우리한테 주느니 그냥 바로 영국의 걔 무슨 상사 뭐 브리튼 상사한테 줘버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 입금이 프랑스로부터 감자값이 프랑스로부터 영국으로 입금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영국 입장에서 돈이 오간 모습만 보면은 금화가 50개 홀랜드한테 50개를 금화를 빨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이거 홀랜드한테 무역 적자가 났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흑자였단 말이에요. 왜 감자값 100개를 홀랜드로부터 직접 받진 않았지만 돌려서 여하간 금화 100개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금화 100개 마이너스 50개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돈 흐름만 보면은 적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국가마다 유통되는 돈의 금은의 함량의 차이도 있고 국가마다 다른 조폐 비용의 부담 주체도 있고 은행권으로 결제할지 실물화폐로 결제할지의 여부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결제 금액은 또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 파악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상업체계 원칙상 그런 불합리성을 따지는 거 외에 다른 원칙상 그런 불합리성을 따진다면 제목을 무척 복잡하게 지었죠. 두 나라 간의 무역에서 한쪽이 얻는 것이 있다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임을 이 첫 번째 장에서 일단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장은 다른 원칙이에요. 얻는다는 것은 금과 은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땅과 노동이 생산한 것에 대한 교환 가치의 증가 혹은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해야 정상인 거예요. 엄청나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금과 은이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금과 은은 도구일 뿐이다.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실질적인 가축과 금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실질적인 가치 부에 가까운가 하면 가축이란 얘기를 앞서서 뭐 징기스칸 예를 들면서 했었죠. 그 나라의 땅과 노동이 생산한 것에 대한 교환 가치 증가 혹은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얻는다의 실질적인 의미다. 가치의 실질적인 의미다. 만약 두 나라의 무역이 한쪽은 그 나라의 생산물로만 이루어지고 다른 쪽은 여러 수입품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자국의 생산물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은 맞아요. 실제로는 모든 무역이 자국의 생산물과 수입품들이 적당히 섞여서 이루어지며 이때 자국 생산물의 비중이 높은 쪽이 언제나 얻는 게 더 많죠. 모든 나라는 이웃으로부터 더 얻기를 원하고 모든 개인도 남으로부터 더 얻기를 원하죠. 똑같이. 함께 교역하는 상대국의 번영이 자신의 손해로 여겨져 불편해한다.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파한다. 이게 뭐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특성이에요.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그죠? 제가 특별히 얻는 게 없어도 남이 얻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남이 잘 사는 잘 나가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하죠. 어쩌겠어요, 불편한 걸. 상업은 원래 친밀한 것이지만 불화와 적대감의 가장 치명적인 근원이 된다. 그죠? 가까운 사이에는 애증이 공존합니다. 증오심이 있어요. 가까운 사이에는. 변덕스러운 왕들의 야망보다 사업가들의 질투가 더 유럽의 안정을 해친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개입하는 게 가장 살벌하죠. 1차 대전이든 2차 대전이든 결국은 그 장사를 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감정들이 나빠져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죠. 이웃나라가 잘 살면 전쟁의 위협과는 별개로 교역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롭습니다. 왜냐, 잘 사는 이웃은 더 큰 시장을 갖추고 좀 더 나은 가격에 우리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잘 사는 이웃을 두는 것은 우리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전형적인 예가 대한민국이에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은 일본이라는 잘 나가는 나라를 옆에 둠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득을 본 게 맞아요. 게다가 아주 잘 나가는 미국하고도 사이를 긴밀히 가졌죠. 그것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일본을 미워하고 누구보다 일본을 사랑하는 동시에 누구보다 미국을 증오하고 누구보다 미국을 사랑하죠. 근면한 사람에게 가난한 손님보다 부자 손님이 더 나은 이치와 같다.
그죠? 가게를 하는데 손님들이 맨날 어디 노숙자 같은 사람만 오면 돈 못 벌죠. 근데 가게를 하는데 손님들이 전부 뭐 부자 동네야. 손님들이 돈도 잘 쓰고 팁도 잘 주고 매너도 좋아. 이런 데서 돈을 버는 거죠. 그죠? 부자 이웃은 분명히 더 좋은 점이에요. 가난한 이웃보다는. 하지만 우리는 부자 이웃을 두면 배가 아프죠. 부자 나라가 만드는 물건들과 경쟁해야 하는 업자들은 힘들지 모르지만 대개의 사람은 싸게 살 수 있어서 이롭다. 부자 나라를 옆에 두는 것은 좋은 겁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시골로 가는 경우는 없다. 적은 돈이 도는 곳에서는 얻을 것도 없고 큰 돈이 도는 곳에서라야 자신에게 떨어질 몫이 생기는 법이다. 너무 당연한 진리죠. 이치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죠. 국가 간의 교역도 마찬가지로 이웃들이 많고 부유하고 빈번히 교류할수록 자국의 부유 역시 쉽게 증가한다. 그렇거늘 무역 적자가 좀 난다고 해서 그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유독 무역 제한들이 많은데 그들은 상인들의 질투심이나 민족적 적대감을 제거하고 그들 사이에 교역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과 교역하는 것보다 더 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한일 간의 감정 나쁜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감정은 굉장히 나빠요. 이때부터, 이전부터. 그냥 역사적으로 내내. 그들은 매우 가까이 있어서 서로 간의 무역을 해도 자본 회수가 내수 유통처럼 자주 일어날 수 있기에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가까운 곳에서 교역을 할수록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벌일수록 회수율이 높고 회수가 금세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하고 더 이롭다는 얘기를 앞서서 했었어요. 프랑스와의 교역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미 대륙과의 교역보다 몇 배 더 이롭다. 왜냐? 프랑스의 인구는 2,400만 명으로 미국의 300만 명보다 8배나 많고 부자들도 많아서 영국 상품들을 위한 훨씬 큰 시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인접국들은 언제나 매우 적대적이고 한쪽의 부강함은 다른 쪽의 부담이기 마련이다. 산업화된 나라들끼리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서 상업적 질투심은 고조되고 적대감이 불붙는다. 이것만은 아니죠. 실제로 옆 나라와 지나치게 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그 돈 버는 측면에서는 이로울지 몰라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하죠. 아무리 자유무역이 서로에게 이롭다 하여도 무역수지란 것은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기에 상인들의 투정에 힘이 실리게 되고 결국 자유무역은 지속되지 않는다. 자칭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떠들기를 무역 불균형은 늘 파멸로 이어진다고 한다. 그리고는 이 불균형을 잡느라 온갖 쓸데없는 시도들을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할수록 번영한다는 것을 유럽의 많은 자유무역항과 홀랜드가 증명한다.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면 자본이 늘어나게 됨을 앞서 언급했다. 아끼고 절약해서 생산물을 다 쓰지 않으면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생산해낸 것을 다 쓰지 않고 아끼고 남겨둔 것을 자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든가 소비가 생산한 것만큼 하지 않고 아끼고 남겨두면 자본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늘어난 자본은 다시 투자되어 다음 생산을 더욱 늘린다. 이 더욱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본을 아끼고 남겨둘수록 다음 해에는 더욱 많은 생산, 더욱 부강해질 수 있는 근원인 거예요. 여하간 반대로 소비가 생산을 초과하면 자본이 줄어든다. 이러면 그 다음 해의 생산은 크게 위축이 된다. 못 사는 길로 간다. 생산과 소비 사이의 균형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나 같지만 무역 균형은 그렇지 않다. 이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무조건 아끼는 것이 좋고 무조건 조금 돈이 좀 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역 균형은 그렇지 않다. 반세기 이상 수입이 수출보다 많았던 미국은 당연히 금과 은이 줄어들고 주요국들의 지금 빚도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부는 더 많이 늘어났다. 적자 무역도 국가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미국의 예가 잘 보여준다. 무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돈을 주고 우유를 사고 돈을 주고 계란을 사는 것처럼 뭔가 교환을 하는 개념으로 봐야지 거기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슈퍼에서 우리가 뭔가를 벌어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슈퍼를 가진 않죠. 뭐 슈퍼 입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번다라는 개념으로 슈퍼를 차렸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슈퍼를 가서 뭔가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으로 슈퍼를 가진 않잖아요. 거래를 하러 가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래서 적자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슈퍼를 가는 거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슈퍼에 가서 돈을 내서 적자가 났지만, 금전적으로는 적자가 났지만, 금화, 은화는 우리가 지불을 했지만 실질적인 국부의 증가를 가져왔다. 우리는 삶의 풍요를,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음으로 해서 삶의 풍요를 느끼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삶의 풍요를 느끼진 않아요. 그것을 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옴으로 해서 삶의 풍요를 느끼죠. 더더군다나 그 슈퍼마켓이 우리가 어떤 가정집에서 슈퍼마켓으로부터 뭔가를 사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공구상가에 가서 돈을 지불을 하고 공구를 사오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산자의 입장에서 그거는 엄청난 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을 노리고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적자가 난다고 한들 우리가 더 큰 생산을 이루어내는 근거로 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더더군다나 앞서서 어떤 과잉 거래로 인해서 현금이 모자라는 경우를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인 부가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에 적자를 볼 수가 있어요. 요는 무역에 있어서 어떤 상대국으로부터 돈을 더 벌었다고 그 자체로다가 즐거워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더 이로운가를 생각하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